시선너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재영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선너머 애청자이자 실제로 겪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나온 턱시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인연이 있는 사이죠, 그죠? 네. 시선너머 PD님께서 간곡히 이분 좀 게스트로 모실 수 없겠냐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렵게 모신 분이거든요. 바로 턱시도님인데 제 방송과 인연이 아주 깊은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쌈무님 방송을 10년 넘게 시청을 했고 자면서도 듣고 쌈무님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존재입니까? 네. 근데 왜 턱시도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 집 고양이가 이름이 턱시도거든요. 고양이가 턱시도 고양이에요. 저는 이제 턱시도님 오신다고 해서 턱시도 딱 입고 턱이 좀 뾰족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아재 바라아재 노래 좀 깔아주십시오. 아무튼 아재 드립 잘 들었고요, 형사님. 오늘 시작이 조금 좋습니다. 손절입니다. 네. 좀 손절각이고요. 턱시도님, 네. 이렇게 직접 만난 건 처음이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실까요? 쌈무님은 제가 10년 동안 목소리만 들었잖아요. 그렇죠. 또 실제로 뵈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고 형사님은 제가 영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정상이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 네. 별거 없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 게스트분을 모시고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여러분, 이제는 없으면 뭔가 좀 섭섭하고 아쉽고 뭔가 기다려지면서 그런 광고가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인터넷. 인터넷 끝판왕 광고주님께서 저희 채널에 또 광고를 주셨사옵니다. 박수 한번 치. 자, 여러분, 인터넷 끝판왕에서는요,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고요. 이건 내가 내는 원료금에 포함되는 거라서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챙겨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가입하지 않더라도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챙겨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꼭꼭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현금 사은품을 여기보다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도 보상해준다고 하니까 더 알아볼 필요 없이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시고요. 155-5159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 많이 전화하셔서 우리 광고주님의 커피 쿠폰을 탈탈탈 털어 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괴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요, 인터넷에 직장생활 관련 조언으로 이런 말이 떠돈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너를 이유 없이 싫어한다면 네가 그럴 만한 이유를 하나 만들어줘라. 자, 그러니까 당하고만 있지 마라, 이런 뜻인데요. 이유 없이 미움받는다는 게 당사자로서는 그만큼 정말 괴로운 일이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유 없는 증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수정 씨는 어릴 때부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방직 공장에서 일도 했고 이꼴저꼴 다 보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적도 있고요. 웬만한 인간군상은 다 겪어봤다는 이 수정 씨는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이신데 인생에 딱 한 번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수정 씨가 한창 젊었던 20대 후반 무렵 그녀는 첫눈에 반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소위 집은 좀 잘 살았지만 아들이 있는 소위 돌싱이었어요. 수정 씨는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허락을 받았고 결국 교제 6개월 만에 식을 올리게 됐죠. 근데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이 시댁 가족들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더래요. 시아버지는 바둑이니 낚시니 하면서 돈을 가지러 들어올 때만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4대 독자라는 남편, 수정 씨 남편을 치마폭에 끼고 살았답니다. 또 수정 씨와 동갑인 이 남편 여동생은 직업도 없이 하루 종일 집에 붙어서 이 수정 씨가 빨래를 하던 음식을 하던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구박을 하더래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남편과 전처 사이의 아들이었어요. 첫 결혼을 꽤 이른 나이에 했는지 이 아들이 10살이 넘었는데요. 이 수정 씨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친엄마랑 연락을 계속 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수정 씨를 그렇게 싫어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그래도 아직 어린애가 수정 씨를 얼마나 독하게 괴롭히면서 상전 노릇을 하는지 수정 씨는 심지어 쥐시중까지 들었답니다. 쥐시중이?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들이 하루는 학교 갔다 오면서 햄스터를 한 마리 들고 왔대요. 근데 눈으로 보기만 하고 돌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햄스터까지 이 수정 씨가 관리하고 돌보게 됐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 의아해 하실 텐데 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이 수정 씨가 연애할 때요, 남편이 자기는 전국 단위의 체인점이 있는 식당의 사장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머니 사업이었던 거죠. 남편은 그 체인점 중에 한 곳을 받아서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일명 바지 사장이었고요. 근데 이 브랜드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데요, 장사가 진짜 잘 됐답니다. 이게 근데 음식 솜씨가 좋은지 장사 수완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혼자 한량 남편의 딸과 아들 그리고 손주까지 다 먹여 살리고 있던 거죠. 그런 꼬장꼬장한 시어머니 성격에, 그리고 음식 장사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니까 이 수정 씨를 얼마나 구박했겠어요. 사계절 내내 그 제철 음식을 해다 바쳐라. 그렇게 음식을 해다 바치면 뭐 맛이 없다는 둥, 재료가 싸구려라는 둥, 그러면서 그 음식을 다 내다 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느 날은 이 수정 씨 남편이 감기가 걸린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환자용 죽 있죠, 그걸 좀 써오라고 했대요. 근데 보통은 그 살짝 불린 쌀을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그건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 쌀을 손으로 직접 으깨서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소니 빨래니 뭐 남편 시중이니 수발 드는 것까지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요, 동네가 떠나가도록 악을 쓰면서 수정 씨를 닥달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못됐던 게 뭐냐면요, 수정 씨가 상을 차려오게 하고 그 앞에서 온갖 악담을 하고 그러면서 아유 우리 아들 밥은 자기가 차린다면서 본인이 다시 상을 차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본인이 차리던지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가르쳐 주기라도 하던지 알아서 마음에 들라고 하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더래요. 근데 이 눈치 없는 남편은 아유 우리 엄마 음식 최고 하면서 우걱우걱 먹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가끔 수정 씨가 야식을 해오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굳이 자고 있는 시어머니를 깨워서 뭘 좀 해달라고 투정을 부렸답니다.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 수정 씨를 뚫어지게 노려보면서 아유 우리 아들 하면서 야식을 또 만들어줬고요. 그런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귀하신 4대 독자 아드님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신주단지였어요. 그걸 어떤 무당집에서 받아온 모양인데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고향집에서 기른 쌀을 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하면서 수정 씨도 그걸 꼭 하라고 강요를 했는데 그게 식당 음식 맛의 비결이자 장사가 잘 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게 다 내 능력이 좋아서 잘 되는 거라고 자기 자랑이라도 하면 모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자니까 이 수정 씨 속이 말이 아니더랍니다. 자, 그렇게 하루가 천년 같은 지옥의 시집살이를 버틴 지 3년 후에 시댁이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이 시어머니의 식당이 아주 잘 됐대요. 돈도 벌었겠다, 번화가에 가까운 그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도 수정 씨는 이런저런 짐을 나르느라 고생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신주단지를 옮길 때였어요. 안 그래도 무겁고 미끄러운 걸 들고 가느라 팔이 빠질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들 있죠, 남편 아들, 걔가 확 오더니 그 신주단지를 확 낚아채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남의 집 사람이 우리 집 귀한 물건에 손대는 게 싫다. 그 어린애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찬 게 그 옆에서 있던 그 시어머니가 아이가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아이고 영특하다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기특하다고 하는 거죠. 정말 기가 차죠. 수정 씨는 정말 그때 그 아들 꿀밤을 한 대 확 쥐어박고 그 신주단지를 확 던져버리고 싶더래요. 그렇게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뒤로 집에 우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시누이는 파혼을 했고, 건강하던 시어머니는 왜 푹 맞았다고 하죠.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동안 지점들 있잖아요, 식당 지점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둘 폐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몸이 약했던 그 4대 독자 아드님, 그 남편은 감기로 수시로 앓아 누웠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이게 그 이사할 집을 알아봐준 그 무당이 신기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이 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리를 달달달 떨면서도 다른 무당집을 그렇게 찾아다니더래요. 근데 별 효과는 없었죠. 그렇게 이사를 하고 시간이 흘러서 가을이 됐어요. 신주단지 안에 쌀 있잖아요, 그걸 매해 새 것으로 바꿔주고 단지를 3배로 덮은 후에 명주로 된 끈을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도 쌀을 바꾸려고 그 단지 뚜껑을 열었는데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악취가 확 풍겨져 오더래요. 이 수정 씨가 살면서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그런 냄새, 꼭 뭔가 썩는 듯한 냄새였답니다. 근데 생쌀이 그렇게 썩을 리가 없으니까 이 시어머니도 당황해서 손을 쑥 집어넣어서 막 뒤적거리는데 갑자기 기겁을 하더니 손을 쑥 빼더래요. 그러면서 그 항아리가 옆으로 쓰러졌는데 그 안에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뭔가 새까만 덩어리 같은 게 같이 나왔어요. 그건 바로 다 썩고 말라 비틀어진 쥐의 사체였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요. 이 최소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이 시어머니가 그 수정 씨를 주방에서 감시하면서 항아리를 그렇게 귀하게 닦고 했거든요. 그리고 도자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삼배로 감싸고 그 명주를 된 끈까지 묶어뒀잖아요. 네. 스스로 뭔가가 들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기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 시어머니도 뭐라 말을 못하고 당황해서 어영부영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주방에 있던 수정 씨에게 다가오더니 머리채를 확 붙잡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 웬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무 황당하잖아요. 수정 씨도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시어머니 하는 말이 우리 손주가 이사 온 날 다 봤다고 하더라. 네가 신주단지에 무슨 수작 부리는 거 다 봤고 그래서 제가 그 신주단지를 네 손에서 빼앗아 든 거라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수정 씨 손이 발발 떨리더랍니다. 그 이사 왔던 날 있죠. 그날 그 수정 씨가 청소를 하려고 남편 아들 방 있죠.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사 전까지 분명히 있던 그 햄스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햄스터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건성으로 뭐 잘 모르겠다고 뭐 이사하면서 뭐 없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대충 대답을 하더래요. 물론 그때까지도 그 햄스터를 관리하고 돌보던 건 수정 씨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키우던 반려동물이 그렇게 없어졌는데 애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난가 싶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생각이 든 거죠. 야, 근데 그때는 시댁 사람들이 다 싫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 아들이 그렇게 무섭고 혐오스러울 수가 없더래요. 아무리 새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이 키우던 그 반려동물을 죽여서 그렇게 누명까지 씌우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정말 역겹기까지 하더랍니다. 그렇게 수정 씨가 시어머니한테 머리채가 붙들린 와중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쪽 주방 구석에서 그 아들이 가만히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얼굴이 너무 소름 끼쳐서 결국에는 그 길로 바로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정 씨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절대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애가 쥐를 넣은 거예요? 네, 애가 쥐를 넣었고 그 쥐를 넣음으로써 뭔가 집안에 우환이 든 거였겠죠. 인과관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연결이 되니까 이런 사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한때 온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이영학 사건입니다. 아시죠? 이영학 네. 사건. 이영학은 어렸을 때부터 치아와 뼈를 연결해주는 부분에 이제 종양이 생기는 희귀병을 앓았습니다. 그게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귀 질병을 앓았는데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해서 치아가 어금니 하나를 빼고 모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아빠라고 불렸습니다. 어금니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영학은 중학교 2학년 때인 1996년도에 피 묻은 교복을 입고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내가 여학생을 성폭행해서 이렇게 피가 묻은 거다 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고 그 이야기가 곧 이제 학생 지도 교사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교사가 이영학을 불러가지고 이제 추궁을 해요. 이게 맞냐 그러니까 시인을 했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그리고 성추행 한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여학생들 그리고 또 학교 출석 일수도 못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교사가 이영학이를 퇴학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교장이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내 직권으로 이영학이는 퇴학을 못 시키겠다. 해서 이제 결국 퇴학은 안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영학이 부모가 굉장히 부유했어요. 부유해서 학교에 이제 운영위원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운영위원을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교장이 이영학 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때 이영학이 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약간은 이제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영학이 이제 부모의 사업이 망합니다. 부부는 또 이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렵게 되자 이영학은 18살 때 횟집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같이 일하던 14세 최모 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둘은 사귀입니다. 근데 원래 싹수가 노랬던 이영학이기 때문에 이영학이 21살 때 그리고 최 씨가 17살 때 딸을 출산을 합니다. 와, 정말 어렸잖아요. 17살 때. 그런데 그 딸도 유전이 돼서 거대 백악종을 앓게 돼요. 똑같은 희귀질환을.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영학은 미국으로 가서 이런 사정을 설명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기부금을 모집을 합니다. 미국까지 가서? 예, 미국까지 가서. 이런 사연이 2005년도 한 방송에 소개가 되면서 어금니 아빠로 소개가 되고 그리고 후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이영학이가 10년 동안 후원을 받은 금액이 총 1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을 위해서 딸의 병원비 치료를 위해서 쓴 거는 한 10% 정도도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본인이 고급 외제차를 사고 그리고 유용비로 탕진을 합니다. 그래 귀한 돈을요? 예. 이영학은 직업은 없었고 기초생활수급비 그리고 장애수당을 포함해서 한 달에 한 160만 원 정도 받고 살았습니다. 직업이 없었고 그래서 인지 몰라도 인터넷을 통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종, 전형적인 관종이었습니다. 담배를 물고 온몸에 이제 문신이 있는 본인의 상반신 사진을 SNS에 올려놓고 글을 썼습니다. 숙성된 진정한 36년산 양아 오빠. 눈 깔아주삼 이러는 글을 써서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입원은 성매매를 통한 수입원이었는데 SNS를 통해서 미성년자들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성매매를 알선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강남 소재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뭐 1인 마사지샵이라는 명칭으로 택배 업소를 운영했는데 거기서 자신의 부인 최 씨에게 성매매를 시킵니다. 무슨? 그리고 그 성매매하는 그 과정을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거를 또 팝니다. 와. 음란 사이트에. 쓰레기네. 완전 인간 쓰레기라고 할 수 있죠. 네. 진짜 최악이었는데. 그러던 2017년 9월 1일 이영학의 부인 최 씨가 이영학의 이제 새 아버지죠. 그러니까 여기 최 씨에게는 새 시아버지. 이영학의 엄마가 다시 재혼을 해서 새 시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최 씨에 따르면 이영학이가 딸의 병원비 모금 위해서 외국을 갔을 때 최 씨가 같이 살았는데 엄마하고 새아버지 있는데 그때부터 해서 약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근데 고소장을 낸 지 불과 4일이 지났을 무렵 9월 5일이었죠. 최 씨가 본인의 집 5층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하게 된 계기가 부부싸움 한 후 이영학의 진술은 혼자 뛰어내렸다고 하는데 약간 이영학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이영학은 여기서는 이제 폭행죄로만 기소가 됩니다. 당시에 119가 출동을 했는데 최 씨를 CPR을 실시를 했어요. 근데 보통 가족이 그렇게 됐으면 뭐 울거나 뭐 이렇게 옆에 가서 매달리거나 할 텐데 당시 이영학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전화 통화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이웃 주민들에게는 자신의 부인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참 기괴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부인이 사망한 후 부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노래를 또 부르더라고요. 이영학이가 사랑했다 그렇게 기괴한 영상을 찍어서 또 SNS에 올립니다. 심지어 아내 사망 3일째 되던 날에는 인터넷에 자신을 이제 전문직이라고 소개하면서 커플을 구한다는 글도 올립니다. 기가 찬다 진짜. 그리고 최 씨의 새아버지의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는 사망한 최 씨의 몸에서 새 시아버지의 DNA가 발견됩니다. 그러자 그 새 시아버지는 본인이 성폭행한 건 아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제 주위에서 또 그런 비난의 시선 그런 걸 견디다 못해 새 시아버지도 10월 25일에 스스로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새 시아버지로부터의 성폭행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이거를 이제 이영학이 알았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도 알았으니까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무슨 작업을 하려다가 부인과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싸움이 됐고 새아버지한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근데 새아버지로부터의 강요된 성폭행은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개연성이 높고 그걸 빌미로 이제 아버지로부터 돈을 뜯어내자 하는데 이제 최 씨 입장에서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또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는 2017년 9월 30일 이영학이 부인이 이제 사망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어요. 이영학은 자신의 딸에게 딸의 친구인 김양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이 김양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영학 딸의 오래된 친구였어요. 그래서 12시 30분쯤 김양이 이영학의 집에 옵니다. 그런데 졸피뎀이 탄 음료수를 이영학의 딸이 친구에게 건네줘요. 그리고 그걸 마시고 잠에 들게 되죠. 약 3시간이 흐른 후 오후 3시 30분경 이영학의 딸은 혼자 외출합니다. 딸이 외출하는 동안 이영학은 김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되게 소름 끼치는 게 딸이 아빠가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비켜준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절친한 친구인데. 예. 그리고 오후 7시 40분쯤 이영학은 딸을 데리러 외출을 합니다. 했다가 8시가 넘는 시간에 딸과 함께 귀가를 하죠. 그 다음날 10월 1일 또 똑같아요. 오전 11시 53분 이영학의 딸이 혼자 외출을 했다가 오후 1시 14분경 귀가를 합니다. 이영학의 딸이 외출한 사이에 김양이 깨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자 이영학은 김양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서 살해를 하고 맙니다.
한편 김양희 부모는 김양희 9월 30일 외출한 후 11시가 넘어도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11시 20분쯤 신고를 해요.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휴대폰이 꺼진 위치가 망우 사거리 인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11시 20분에 신고를 해서 사실 위치를 확인하고 뭐 하면은 한 거의 새벽녘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새벽에 또 그 부근을 다 뒤진다는 게 사실 경찰로서는 그때 좀 비난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나고 나 보면 그때 수색을 더 안 했던 게 더 비난을 받았죠. 그죠. 그렇죠. 좀 사이렌도 좀 켜고 좀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했으면 아이가 없어졌고 경찰이 찾고 있다는 걸 좀 홍보가 됐으면 이걸 본 이영학이 사실 범행을 거기서 멈췄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참 새벽이지만 CCTV만 좀 확인했어도 쉽지 않지만 그 주변 CCTV를 확인해 보면 어디로 들어갔는지가 특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를 점점 반경을 좀 좁혀서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좀 많이 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찰이 이영학이 집을 찾아간 거는 10월 2일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다 끝난 후였죠. 이영학은 사실 성기능 불구였습니다. 그 성기 확대 수술을 여러 번 해서 네. 그 부작용으로 성기능을 잃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성폭행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뭐 음란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뭐 성기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구, 이상한 성기구를 활용한 성추행을 했던 것 같아요. 성적 학대라고 하죠. 지독한. 그러니까 그 본인은 성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음란 기구를 통해서 성학대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걸로 만족감을 얻고. 예, 그런 만족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시신을 또 유기할 때는 본인의 차는 활용하지 않고 지인의 차를 빌려서 활용하는 그런 또 교묘함을 또 보였습니다. 그 시신은 자신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영월 근처에 이제 유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지리감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했겠죠. 경찰은 2017년 10월 5일 이영학을 검거합니다. 검거하고 처음에는 이영학이 본인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5일 뒤에 범행을 자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영학은 지적 장애 그리고 정신 장애 등급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걸 보면 아닌 이 것 범행을 같은데요? 보면 지적 장애나 정신 장애를 받을 물론 정신 장애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적 장애를 받기에는 너무 교묘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스템 지적 장애를 받는 시스템도 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사하는 예. 그런. 당시에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40점 만점에 이제 25점을 받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25점부터 사이코패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영학이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 그리고 딸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인 이영학과 심리적으로 종속된 딸의 결합으로 해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이영학은 성추행,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1심에서는 사형을 받는데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또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영학은 이제 무기가 되면 사실 20년 후에 또 가석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영학은 어떻게 하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알아보고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딸은 추행, 유인, 그리고 사체 유기 혐의로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받고 지금은 출소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장기 6년, 단기 4년이란 형은 이제 최저는 4년만 되면 이제 가석방 될 수 있는 거고 최고는 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6년이 되면 무조건 석방이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소년범들에 대해서 교화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약간 탄력적으로 형을 매기기도 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저 딸도 약간 굉장히 위험한 인물 같아요. 그렇죠. 약간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인물 같은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 친구가 키우던 강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 강아지. 편의상 제 친구를 주원, 그 강아지 이름을 순보라고 하겠습니다.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주원이는 그의 여름방학 때 가족끼리 시골에 있는 할머니네 집으로 놀러 갔다고 해요. 근데 여름방학에 시골에 가면 할 게 없잖아요.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원이는 할머니 집 근처에 있는 강으로 가서 순보랑 같이 하루 종일 놀았다고 해요. 그날도 아침을 먹고 주원이는 순보랑 같이 강가로 갔다고 해요. 강가에 갔는데 순보가 강 상류 쪽을 쳐다보면서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주원이는 그런 순보를 달래면서 강 상류 쪽을 쳐다봤는데 위쪽에서 검은색 큰 가방 하나가 떠내려오더래요. 주원이는 주변에서 긴 막대기를 들어서 가방을 낚았어요. 그 가방을 낚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가방 안에는 50cm 정도 돼 보이는 나무 상자와 벽돌이 가득 들어있었대요. 나무 상자요. 네. 근데 그 나무 상자의 양 옆에는 못질이 가득 돼 있어서 열리진 않았어요. 근데 나무가 물에 젖으면 나는 그 냄새와 그 심한 악취 때문에 상자를 옆에다 버려두고 그냥 순보랑 놀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한참을 놀았는데 갑자기 주원이는 저 상자를 어떻게든 열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을 들어서 상자를 막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상자를 내려치면서 손이 까지고 다쳤는데도 그때 당시엔 아픈 거를 하나도 못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상자를 열고 상자 안에는 달력에 감싸져 있는 인형 하나가 나왔는데 그 인형의 두 눈은 검은색 천으로 가려져 있고 양손은 등 뒤로 묶여져 있었다고 해요. 왜? 주원이는 그 인형을 가지고 집에 와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신기하니까. 근데 인형을 할머니대로 가져가려면 그냥 인형만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에다 넣어서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날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나무 상자에 넣어놓고 내일 가방을 챙겨서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할머니네에서 집으로 온 주원이는 저녁을 먹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그 강가에 앉아있는 본인이 보였다고 해요. 똑같이 상류 쪽에서 뭔가 떠내려오는데 그것은 가방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가 떠내려오더래요.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점점 주원이 쪽으로 다가오는데 그 머리가 딱 주원이 앞에 왔을 때 그 앞에서 멈춰 서더래요. 이상하죠? 물은 흐르는데 그 머리는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머리가 이제 주원이가 눈을 맞추고 있더래요. 그 머리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검은 자보다 흰자가 더 많이 보이는 그런 눈이었다고 해요. 근데 주원이는 무섭다기보다는 이 여자의 얼굴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때 옆에 있던 순보가 갑자기 막 짖으면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고 주원이도 그런 순보를 잡으려고 물로 들어가는 동시에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다음날 점심을 먹고 이제 가방을 챙겨서 강가로 갔는데 그 인형은 사라지고 없더래요.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온 주원이는 집에서 친구들 다 모여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주원이가 되게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주원이 저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라서 일주일 정도 안 봐도 낯설거나 그러지 않은데 그날따라 엄청 낯설게 느껴졌어요. 주원이는 저희한테 신기한 인형을 봤다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다른 친구들은 뻥치지 마라 이러면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주원이의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이야기를 할 때 주원이의 눈에서 검은 자보다 흰자가 더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만난 주원이는 또 다시 꿈 얘기를 해줬는데 저번에 꿈 뒤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강으로 달려드는 순보를 달래서 밖으로 나왔는데 여자의 머리가 입맛을 쩍 다시더니 밑으로 흘러가더래요. 그리고 순보를 데리고 나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나무 상자에 인형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그 인형을 꺼내서 봤는데 인형의 얼굴이 그 여자의 얼굴처럼 보였대요. 너무 놀라서 주원이는 인형을 집어 던졌는데 순보가 뛰어가서 인형을 물고 찢어버린 다음에 강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멍하니 보다가 주원이는 꿈에서 깼다고 해요. 시골에서 돌아온 이후 건강했던 순보는 갑자기 기운이 없어서 매일 잠만 잤고 그런 순보를 저랑 주원이는 많이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루는 제가 어머니 심부름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2층에 사시는 무당 아주머니를 마주쳤어요. 이 무당 아주머니는 저희 가족이 이사하고 나서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지는 동네 친구예요.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너한테 물 비린 내가 난다. 너 혹시 강가에 간 적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해 여름에는 물놀이라든지 뭐 물가에 간 적이 없었고 없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주원이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원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무당 아주머니와 눈을 마주쳤는데 아주머니의 두 눈을 쳐다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던 기억이 나요. 이야기를 들으신 아주머니는 주원이를 불러오라고 하셨고 잠시 후 도착한 주원이에게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이 딱히 너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을 거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네 주소를 여쭤보시고 알려드린 다음에 각자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여름방학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주원이가 순보를 데리고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동안 기운이 없어서 밖에 못 나오던 순보는 그날따라 완전 건강해 보였어요.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에 씻고 나왔는데 윗집 무당 아주머니가 나와서 순보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순보를 쓰다듬으시더니 아이고 착하네 고맙다 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네. 그러면서 저희한테 순보 간식 사주라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저희 순보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갑자기? 주원이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나갔는데 밖에 무당 아주머니가 서 계셨어요. 무당 아주머니는 저를 부르더니 순보가 주인을 지키고 대신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주원이가 강에서 본 그 여자는 허주라고 하더래요. 잡귀. 그 허주가 원래 무당한테 실려 있었는데 어느 만신께서 봉인하셨고 그게 주원이를 홀려서 다시 밖으로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주원이는 허주에게 홀리거나 죽을 운명이었는데 순보가 계속 허주를 막아주었던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주원이네 할머니 집 주소를 받아갔잖아요. 네네. 그 강가에서 구슬을 했는데 허주는 여기저기 뜯긴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마치 짐승한테 물어 뜯긴 것처럼요. 순보가 그랬고. 주원이네 가족한테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원한다면 천도제까지 지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순보를 위한. 네. 저는 주원이네 집에 가서 이야기 전달을 드렸고
이야기를 들으신 주원이네 할머니께서는 무조건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고 하시고 집안에 있는 선산에 순보를 묻어주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천도제는 선산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럼 이게 그 대수대명이네요, 그죠? 저희가 몇 번 무당 네. 게스트분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주인 대신 동물이 그러니까. 희생해서 떠난다. 대수대명. 순보야, 다음 생에는 편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무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거라.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오싹하고 흥미로운 시간 함께 가져보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인터넷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 끝판왕 잊지 않으셨죠? 혜택 그리고 사은품 꼭 잊지 않고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